한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현상은 놀라움을 넘어서 당연한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격세지감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8, 90년대 주류 문화는 헐리우드 영화와 팝송, 그리고 그 뒤에서 암약했던 일본 문화였기 때문이죠. 왜 암약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일본 문화 개방은 1998년에 시작되었지만 당시 한국에는 일본 문화가 아름아름 들어와 있었죠. 만화가 출판되고 게임이 수입되던 것을 넘어 정시 출판 이전에 한국의 작가들이 일본 만화를 대놓고 베꼈고 TV 예능, 광고, 나아가 여러 콘텐츠가 일본의 그것을 무단으로 베끼고 있었기에 심지어 대기업도 일본의 가전제품을 너나 할 것 없이 베껴내는 바람에 1994년도에 일본 통산성은 일본 제품의 디자인과 상표 등을 가장 많이 모방, 도용하고 있는 국가로 대만, 한국, 태국 순으로 꼽기도 했었죠. 이런 시절을 경험한 적이 있기에 8, 90년대 일본의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이 세계적인 위상을 떨쳤던 것을 기억하기에 일본 문화가 기세를 잃어버린 지금 상황은 아무래도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런 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 일본 애니메이션은 귀멸의 칼날을 시작으로 해외에서도 연일 성장세에 있다고 말이죠. 맞습니다. 지금 일본 애니메이션의 영향력은 점점 커져가고 있고 한국 극장과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에서의 영향력도 크지요. 다만 이는 코로나 이후의 상황이며 그전엔 8, 90년대 위상에 걸맞지 않는 말 그대로 일본 내 경제에 그쳤으니 기세를 잃어버렸다, 무너졌다는 표현은 틀리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지요. 일본 문화는 어떻게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그 명성은 어떻게 무너졌는지 앞으로 나아갈 한류 문화를 위해서라도 우린 일본 문화의 역사를 한때 세계 최상이었던 일본의 서브컬처를 중심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일본의 서브컬처는 정말 방대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섞어서 말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그래서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만화,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거대 분야인 게임, 그리고 이상하게 힘을 못 쓰는 영화는 별도로 다뤄야 할 테고요. 그럼 시작해보죠. 서브컬처는 무엇일까요? 데이빗 리즈먼, 하워드 베커 같은 사회학자들은 서브컬처를 주류문화에 속하지 않은 소수 집단의 문화라고 합니다. 반대되는 개념은 주류문화, 고급문화인데 주류문화는 고전미술, 고전문학 등의 일반적인 문화를 말하며 고급문화는 클래식 음악, 고전명화 등 과거의 상류층이 누렸던 문화를 말합니다. 주의할 것은 서브컬처와 다른 컬처는 상하관계가 아니란 겁니다. 서브컬처란 기존 문화와 다른 새로운 문화이며 세력을 크게 얻지 못한 소수층이 누리는 문화로 시작하지만 이후 자본과 세력을 얻는 순간 주류 문화가 되지요. 문화엔 상하관계, 우열이 없고 각자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일본 문화, 일본 서브컬처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일부 학자들은 가스시카 호쿠사이로 인해 19세기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학계의 정론은 호쿠사이는 만화적 표현 기법의 기원이었으며 본격적인 시작은 소뇽쿠락부 등의 만화 잡지가 인기를 얻고 이후 1920년경 활동사진이 인기를 얻으면서 본격화되었다고 합니다. 활동사진이 들어온 시기는 1896년이고 대중화가 된 시기는 1911년경이라고 하는데요. 활동사진이 노린 고객은 주류문화인 가부키, 노를 즐기지 않던 연소자들이었죠. 아이들은 문화의 흡수가 빠르며 어렸을 때 접한 문화를 평생 즐기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활동사진은 아이들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1920년경 들어 활동사진 시장은 포화 상태가 되었고 기업들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작품에 투자하여 품질 경쟁을 시작하지요. 내용을 설명해주는 변사를 투입하기도 하고 곡을 연주하는 악단도 뒤따르는데 이렇게 제작비가 올라가면 관람료도 올라간단 말이고 관람료가 올라간다면 용돈이 적은 아이들은 아무래도 즐기기가 어렵죠. 그리고 어떤 문화든 아이들의 접근을 막아버리면 언젠가는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이는 최근까지 이어지는 문화산업의 핵심이기도 하죠. 이후 일본 서브컬처 업계가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이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의 업자들은 수입을 합니다. 직접 만드는 것보다 만들어진 걸 수입하는 게 훨씬 싸거든요. 당시 주로 수입된 것은 1923년에 설립되어 이후 월트 디즈니 프로덕션으로 재편성된 디즈니의 작품이 있었죠. 하지만 설립 시기가 별로 최근하지 않음에도 당시 일본에서 디즈니 작품은 생태교란종에 가까워서 우수한 디즈니의 작품으로 인해 일본의 서브컬처는 무너져 갑니다. 하지만 이때 일본 서브컬처에 신풍이 불지요. 1929년 미국발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 수입가가 오르는 바람에 해외 작품의 수입이 줄어들었으며 1931년 만주사변, 1937년에
일본의 중일 전쟁이 벌어지자 미국이 고철과 석유의 일본 수출을 중단하는 식으로 중국을 노렸던 다른 국가들이 일본을 견제하기 시작하지요. 이후 1941년에 일본이 미국을 공격하면서 당연히 활동사진의 수입도 중단됩니다. 생태 교란종이 이렇게 사라지자 일본에서 다시 오리지널 작품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전시체제에선 전쟁을 정동하는 작품들이 연이어 태어났고 이런 작품들은 정부의 엄격한 감시 통제하에 군국주의를 찬양하게 됩니다. 하지만 패전 후 미군정이 일본을 통치하면서 전후에는 국가가 벌인 무리한 전쟁을 비판하는 작품들이 조금씩 태어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은 일본을 농업국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또한 관동과 건설 나누어 분단국가로 나누어 힘을 못쓰게 하는 것도 검토했지만 어떤 사건 때문에 이런 시도는 모두 무산되었지요. 바로 1950년에 벌어진 한국전쟁 덕분이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라는 대륙 거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일본의 군수물자 생산공장을 짓고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이때 천문학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일본의 경제와 산업체제는 그야말로 화려하게 부활하지요. 이런 경제 발전으로 인해 일본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 용돈입니다. 경제가 안정되지 않거나 빈부격차가 심하면 아이들의 소비력이라는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경제가 성장해서 사회에 여유가 생기면 아이가 용돈을 받게 되죠. 게다가 당시 일본은 산업사회로 전환하면서 핵가족화가 시작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용돈을 줘서 주머니가 두둑했습니다. 이후 아동인권이 성장하면서 용돈은 아이가 사람답게 살기 위한 권리가 되었고 이때부터 연소자는 의지를 가진 소비 주체이자 중요한 고객이 되지요. 둘째, 장르의 변화입니다. 전후에 많이 만들어진 장르는 일본의 전쟁 영웅을 다룬 전기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품들은 새로운 세대들에 의해서 철퇴를 맞게 되지요. 전쟁을 직접 겪은 미즈키 시게루 같은 작가는 어리석은 전쟁을 부정하는 작품을 그렸고 그 다음 세대들은 불필요한 전쟁을 벌인 기성세대를 비판하는 작품을 그렸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미야자키 하야오 그리고 건담의 토미노 요시우키죠. 셋째, 검열입니다. 패전 후 일본에선 검열 제도가 강화되는데요. 콘텐츠 제작자들은 처음에는 검열에 반발했지만 이내 목소리를 낮추게 됩니다. 정부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돈 때문이었죠. 당시 일본은 산업사회로 전환하면서 수출에 열을 올리고 있었고 저렴하지만 기능은 다 갖춘 일본 상품은 전 세계에서 서서히 인기를 모으고 있었죠. 하지만 유독 만화, 애니메이션은 고별맛이었는데요. 워낙 선정적이고 폭력적이라서 해외 국가들의 허용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뒤에 다시 말하겠지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일본의 문화는 해외 시장이 아니라 내수 시장에 더 집중하게 되죠. 1960년부터 일본의 서브컬처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산업의 형태가 체계적으로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만화 쪽에서는 1966년 주간 소년 매거진이 100만 부를 돌파하면서 만화를 제작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죠. 그 전까지 만화는 작가가 혼자서 그렸지만 이후 후지코 후지오 같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작업하기 시작하더니 데즈카 오사무가 여러 잡지에 만화를 동시에 연재하면서 배경, 소품을 그리는 어시스턴트가 투입되었으며 나중엔 아예 상품성 있는 작품을 기획하는 편집자가 만화를 같이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만화 산업화의 기틀을 만든 데즈카 오사무는 애니메이션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죠. 단 이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존재합니다. 전쟁이 끝나자 일본에는 다시 미국 애니메이션이 수입됩니다. 이는 일본 작품의 큰 위협이었는데요. 이후인즉 1961년 디즈니 애니메이션 한 편의 수익가는 약 20만엔. 하지만 일본 제작 애니메이션은 아무리 아껴도 100만엔에서 150만엔 정도로 비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본의 방송사는 수입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이런 흐름을 깬 것이 바로 데즈카 오사무죠. 그는 TV 방송국의 의향에 맞춰 편당 50만엔 정도에 제작해 납품했었는데 만화의 신이 이렇게 납품하자 다른 제작자들도 별 수 없이 출혈 경쟁에 휘말렸습니다. 문제는 데즈카는 다량 납품, 캐릭터 상품으로 수익을 냈지만 그게 어려웠던 회사들은 적자를 보면서 겨우 버텨야 했죠. 즉 그는 일본의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에게 길을 열어준과 동시에 세계 수준에 어울리지 않는 인건비라는 애니메이션 산업에 족쇄를 만든 겁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미야자키 하야오 등에게 비판받기도 했지요. 다만 데즈카 오사무는 서두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거대한 사건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1964년 도쿄올림픽의 개최가 다가오자 일본 정부는 전후 부활한 일본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보조금까지 풀어가면서 TV를 적극적으로 보급합니다. 데즈카는 이런 붐에 올라타야 애니메이션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고 본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콘텐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플랫폼이니까요.
그런데 성장한다고 해도 적자가 나는 것은 문제가 아닐까요? 그래서 데즈카우사움은 캐릭터 상품을 만들어서 그 수익으로 손실을 보전하거나 작품에 투자할 스폰서를 얻어서 위험을 분산시켰습니다. 1963년에 방영된 철원 아톰은 메이지 제과를 독점 스폰서로 얻었는데 아톰 스티커를 동봉한 마블 초콜릿은 아톰이 대박나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매출을 올렸죠. 이렇게 데즈카우사움이라는 거장으로 인해 완성된 시스템은 일본 서브컬처의 산업화에 기여하게 되었고 도쿄올림픽으로 인해 일본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성장할 길도 열리게 되죠. 하지만 모든 것이 잘 풀린 건 아닙니다. 과거 일본 문화 기억하시는 분들은 한국 문화만이 아니라 서양 문화와 비교해도 일본 문화가 유난히 폭력적이고 선정적이었음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후인적 군국주의 시절의 강력한 통제에 반발이 있었기에 대중들은 국가가 출판물의 내용을 사전에 심의하고 통제하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었고 그래서 일본의 검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느슨했던 겁니다. 문제는 해외 시장이었죠. 데즈카우사움의 경우 1965년작 정글 대제 제작 시 미국 규제를 검토하고 만들어서 문제가 없었지만 그 전에 만들어진 철환 아톰, 타츠노코의 인기작인 마하고가 방영될 때는 미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편집과 검열을 해야 했습니다. 오리지널의 작품성이 변할 정도로 말이죠. 이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 문제 그리고 작가의 반발로 인해 또한 잡지 연재, 단행본, TV 애니, 캐릭터 상품이라는 넷으로 완결되는 미디어 믹스 모델이 확립되는 바람에 일본은 굳이 해외 시장을 공략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었죠. 그래서 1929년에 마고우가 대성공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작품의 미국 진출은 10년간 정체되고 말지요. 1980년대 볼트론과 로보텍 등으로 다시 나가기 전까지요. 문제는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본의 서브컬처는 내수 시장만 파고들며 글로벌 시장의 많은 특성과 노하우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일본 산업의 고립화를 불러왔던 갈라파고스화가 일본 서브컬처계에도 이미 시작되고 있던 것이죠. 1974년작인 우주전함 야마토의 스폰서인 반다이는 어느 날 대량의 우편 엽서를 받습니다. 내용인즉 야마토의 장난감에 바퀴나 태엽을 붙이지 말란 것이었죠. 당시 장난감은 아이들 위주로 만들어졌기에 스프링과 태엽 장치 등을 넣어서 갖고 놀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야마토의 팬들은 이를 거부했다는 건데요. 이유인즉 이들은 어렸을 때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라 애니메이션이 하나의 생활 문화로 자리 잡은 청년들이었던 것이죠. 어느 사이에 서브컬처 시장은 아이들을 넘어 청년층이란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본격적으로 증명된 것은 1979년작인 기동전사 건담이었죠. 반다이가 만든 프라모델이 아이들만이 아니라 성인층이 주인 밀리터리 마니아들에게도 큰 반향을 얻은 겁니다. 야마토와 건담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스플레이용 모형이 하나의 시장으로 떠올랐다는 증거였으며 서브컬처를 누리고 자란 어른들이 주 소비자로서 존재를 드러냈다는 증거이기도 했죠. 그리고 일반 대중이 이 증거를 목격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981년 2월 신주쿠 알타 광장에선 애니메이션 신세기 선언이 열립니다. 언론은 애들이 보는 만화 따위를 보러 온 젊은이들의 행렬로만 치부했지만 그때 모인 사람들의 규모는 무려 1만 명, 거의 2만 명에 달했죠. 인터넷은커녕 핸드폰도 없어서 잡지 공고만 보고 모인 사람들의 규모치고는 정말 엄청난 규모였죠. 이렇게 1980년대 일본은 서브컬처의 대호황기를 맞습니다. 다양한 연령층, 취향의 대상이 시장성을 증명했기에 경제의 최전성기란 점과 맞물려 일본의 서브컬처는 전례 없는 성장을 하지요.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출판, 방송 등 전 분야에 걸쳐서 말이죠. 하지만 세월이 한참 지난 지금 일본 문화가 한때 전 세계를 호령했던 사실조차 모르거나 혹은 관심이 없는 사람조차 있을 정도로 일본의 서브컬처는 산업 규모는 훌륭할지언정 그들만의 문화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세계 시장을 제패하는 콘텐츠조차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지요. 대체 일본의 서브컬처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러가지 지식을 바탕으로 얻은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채널 지식공연장의 지식공장의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편으로 이어지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